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장세가 다시 이렇게 박스권 형태? 지리한 횡보 장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루하실 텐데, 큰 관점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업계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 그리고 어느 만큼 기다려야 할까, 그거에 관해서 이제 페이스북하고 미국에서 이제 청문회가 있었죠. 그거에 관한 결론 안 하고, 페이스북에서 준비하는 오큘러스 퀘스트하고 암호화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그리고 바이낸스가 클레이튼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중국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2015년도에는 이 마이닝 풀 이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채 안 돼요. 근데 2018년 말까지 이 차지하는 데이터 통계를 이제 보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까지 중국이란 나라가, 파란색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이란 나라거든요. 자, 이걸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지금 나와있는 모습은 비트메인의 채굴장 모습이에요. 이게 미국의 텍사스에 이게 진출했죠. 그래서 거기서 미국이란 나라가 승인을 왜 해줬나, 그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과연 왜 승인을 내줬을까요? 비트메인은 어떻게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걸 런칭을 시켰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막 돌았죠. 한 2, 3일 전부터. 지금 보면 락데일에다가 이거를 건설했는데, 그래서 거기 시민들하고 이제 기념식 런칭 행사에 관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왜 승인해줬을까?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볼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보면,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냐면, 비트메인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을 제가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적도 있고, 지금도 간간히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제 얘기를 듣고 매수를 하신 분도 있고, 매수하셔가지고 아마 손해보신 분들도 있고, 답답해 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도 계속 추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근데 종합적으로 제가 보는 그림은, 비트메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지금 보면 마이닝 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닝 풀을 건설을 지었나, 그리고 왜 미국에선 승인 내줬나, 비트메인이 홍콩에서는 IPO를 실패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비트메인이 IPO를 준비하는데 미국 주식시장에다가 그거를 CFTC인가 섹에다가 그 안건을 제출한 적이 있어요. 이게 승인 결과가 나오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내년 1분기 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비트메인이 만약에 이제 마이닝 풀 거래소는, 그러니까 마이닝 풀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았는데, 만약에 미국 주식시장에 IPO가 승인이 된다 하면 그 파장이 얼마나 큰 파장이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어떤 채굴하고 관련돼 있는 그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다. 그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그리고 그게 중국 업체야 또.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 있는 코인은 시세의 방향성이 어떻게 또 정해질까요? 그래서 비트메인이 망한다는 사람도 되게 많고, 여러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주장했죠, 예전서부터. 비트메인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게 저는 이 승인이 나는 시점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바이낸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금 바이낸스가 이제 사실 알고 보면 볼륨량으로 봤을 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가 카카오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클레이튼에 합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도 사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우리가 암호화폐가 안 오르는 거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나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답답하시고 짜증나시니까. 그리고 또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측면에서는. 지루하다. 그냥 이거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저의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중심에 있고, 제일 위에 있고, 동그라미 쳐진 데 있고, 나머지 이게 게임 업체도 클레이튼하고 관련된 데가 되게 많아요. 넷마블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카오 게임즈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펍지라는 데가 있어요. 펍지라는 데가 무슨 회사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고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런 게임일 수 있는데,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 있거든요. 배틀필드가 있고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배틀그라운드라는 거예요. 근데 왜 클레이튼의 이 블록체인 이 프로젝트에 이게 합류를 했을까? 카카오 게임즈는 왜 여기 합류를 했을까? 넷마블은 왜 여기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지만 분명히 펍지에서 운영하는 배틀그라운드 게임 내에서도 아이템을 살 때 캐시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지금은 현금을 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그런데 그게 잠정적으로 나중에 암호화폐하고 분명히 결론이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업비트하고 무관하다고 생각 안 해. 여기 보면 LG전자도 있잖아요. 백색 가전사의 대명사인 LG전자도 있죠. 그럼 LG전자 하나하나 기기에 나중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그럼 그 인공지능이 다 연결이 돼. IoT로. 그 연결된 데서 우리가 또 그게 다시 암호화폐 거래소랑 연결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낸스가 또 여기 합류를 했네. 생뚱맞다고 어느 측면에서는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LG전자랑 LGU+가 또 여기 조인이 돼 있어요. 가만히 이 연결고리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매칭을 시켜보고 퍼즐을 맞춰보면 대충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넘버원 SNS 1위에요. 카카오톡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넘버원 1위 업체가 어디에요? SNS에서. 페이스북이죠. 그거하고도 제가 연결해서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한배탄 텐센트 여기 알리바바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지배구조나 아니면 자본력의 지분구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카카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중국이에요. 중국 거래소예요. 알고 보면. 자, 여기 보면 카카오가 중심에 있고 카카오페이의 1대 주주가 카카오고 2대 주주가 알리바바예요. 2억 달러를 투자해서 엔트파이낸셜이에요. 사실 알리바바 이커머스를 운영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전부 다 싱가포르로 몰려가요. 근데 싱가포르에다가 사실은 중국의 이 엔트파이낸셜이 지금 입점해 있는 게 아니라 엔트파이낸셜은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위치해서 거기서 사세 확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마윈하고 같이. 그러니까 얘네가 처음에는 이커머스 위주로 이제 돌렸는데 지금은 금융 파이낸싱 회사 위주로 전체적인 자금을 굴리기 시작을 했죠. 알리바바의 2대 주주가 누구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에요. 또 이게 또 고리가 또 연결이 돼. 또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카카오뱅크의 10%라는 지분을 가진 게 또 카카오예요. 그리고 텐센트는 카카오의 8.2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뱅크의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의 연계 시너지 효과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연결 고리를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카카오가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샘플링하는 모델을 가만히 보면 알리바바가 했던 거 그리고 텐센트가 움직였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지배구조로 봤을 때 2대 주주나 지분율이 작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거는 문서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배구조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거를 한번 보시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거는 그냥 막간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화면을 캡처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을 때나 지금 같은 때를 말씀드리는 거야. 코인 가격이 막 지리하게 횡보를 하거나 좀 떨어져.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야, 한 돈 500만 있으면 무슨 코인 한번 조금씩만 사봐. 하루에 조금씩만 사봐. 한두 달간에. 이거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한다는 거죠. 웃긴 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매수를 안 해. 근데 더 웃긴 건 가격이 막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막 2천만 원 넘고 2,500만 원 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전화 와서 대출 받아서 막 코인을 사. 그 이상한 심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시점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지금 현재의 시점이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지금 돈을 더 많이 넣고 있다는 거죠. 3분기에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코인을 사모으고 코인을 매집한 금액이 얼마냐.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그거에 관한 것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엔트파이낸셜하고 이제 관련돼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에서 많은 자금을 모아서 금융 파이낸싱 회사를 만든 게 엔트파이낸셜이죠. 엔트파이낸셜이 전 세계적으로 페이먼트 커버리지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알리페이가 중국에 그리고 인디아의 페이티엠의 지분을 알리페이가 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엔트파이낸셜이. 근데 또 웃긴 건 두 번째에 있는 인도라는 나라의 페이티엠이라는 이 시스템에 이 플랫폼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또 누구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워렌 버핏. 이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페이티엠에 또 같이 종합적으로 통째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타일랜드, 그리고 한국의 카카오페이도 안트페이낸셜이 지배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안트페이낸셜이 지금 차지한 어떤 그 비중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이제 반감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 중국을 빠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마인드 자체가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다니면서 제가 15년 이상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살아보고 일도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인종적인 것도 그렇고 국가적인 것도 저는 뭐 중국이 공산당이다 이런 거를 눈에 쓰고 거긴 안 좋은 나라야 막 이렇게 보진 않아요. 거기가 성장률이 있고 그렇다면 그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저는 객관화시켜서 그냥 좋구나. 인도란 나라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측면에서 그냥 저는 바라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다. 사람이 됐든 뭐 국가가 됐든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바라봐요. 자,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HSBC가 사실은 예전에 10년 전에는 영국이죠, 이게. 영국은행이죠. 근데 이게 1위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JP모건 체이스도 그렇고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미국 은행들도 원래 상위 5대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중국 은행들이 전체 순위에서 4위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가 지금 보면 중국 은행들이에요.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과연?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 뭐 전 세계를 싸잡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분위기상 이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양적 완화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에 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런 거에 관해 지금 이제 3분기를 넘어서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에 관해서 의회에서 이제 지금 보면 결의안을 이제 채택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차트는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드라기 총재죠. ECB.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거대하게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야. 미국은 아닐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시중 상업은행에 자금이 없으니까 그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레포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인젝션 주사를 FED에서 11월 초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7일에 한 번인가 6일에 한 번씩 8번인가 6번에 걸쳐서 아마 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것도 양적 완화예요, 사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2020년 예산안이 지금 보면 513.5조 원이에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19년에는 473조인가 했어요. 근데 9.8% 상승해가지고 513조야. 돈을 이렇게나 계속 찍어대는 거예요. 돈을 찍어대는 이 액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근데 국민들 사는 거는 복지가 좋아지거나 내 생활 수준은 늘어나는 게 없어. 돈의 힘이 점점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10년 전에 이 돈을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풀었으면, 옛날에는 호주에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한테, 이 시민권자들한테 그냥 뭐 $100씩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사라고 막 이렇게 막 준 적이 있어요. 길바닥에 뿌리듯이, 정부에서. 그거랑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는 똑같아. 세금 내고 먹고 사는 건 힘들다는 거죠. 시스템의 붕괴가 거의 다 왔다는 거를 저는 역설에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저커버그의 생각이 들어간 청문회가 있었어요. 보면 저커버그가 미국 의회에다가 리브라가 지금 파이낸셜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에 관한 거를 고칠 수가 있다. 이걸 막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요. 자, 이걸 보면은 마크 저커버그가 의회에서 리브라가 전 세계 17억 달러의 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브라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새로운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현재 시스템은 실패하고 있다. 금융산업은 정체되어 있으며 필요한 혁신을 지원할 디지털 금융 아큐텍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리브라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 지어서 말한 게 뭐냐면, 주커버그는 중국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비슷한 아이디어를 내놓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리브라의 출시가 허용되지 않으면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재정적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핵심 키포인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까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미국이 모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중국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이런저런 분쟁들이 있는데 결론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아직까지도. 주커버그가 준비하는 가상세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이거는 게임하고도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하죠. 보통 보면 어플을 통해서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 그것과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어요. 기존에는 오큘러스 퀘스트가 이게 몇 개월 전에 와이어리스로 해서 이게 발매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상점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데 양쪽 손에다가 이 두 가지 마우스같이 생긴 거를 끼고 이걸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원래 그랬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확히 지금서부터 3주 전에 핸드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발표를 해요. 저커버그가. 그래서 이거를 2020년 안에 오큘러스 퀘스트에 상용화 시키겠다. 이게 핸드 트래킹이 뭐냐면 내가 마우스나 어떤 그런 기구를 두 가지를 손에 잡고 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살아있는 손가락을 가상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 기계가 실제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 장면에 관해서 일단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리플이 지금 보면 워싱턴 DC에다가 새로운 오피스를 연다. 리플 가격은 안 오르고 스웰은 코앞에 있는데 리플 가격은 일단 안 올라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답답해. 근데 얘네는 지금 사세 확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그냥 이 시세가 이대로 멈출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포텐셜을 보고 그냥 홀딩하고 있을 뿐이야. 매집을 하든. 자, 그래서 이것도 사이드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이 사람은 폼프라는 사람인데, 이 트위터에 보시면 아마 폼프라는 사람을 아마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건 크릭의 대표예요. 모건 크릭이라고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야.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베리 실버트만큼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도 그의 버금가는 어느 정도 인플루언서이긴 해요. 이 사람이 이번에 블록체인 펀드를 모집을 했는데 61밀리언을 모았다. 근데 타겟은 250밀리언이다. 폼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예측일 뿐이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근데 이 사람 말이 뭐 맞다 틀리다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분명해. 2021년까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갈 거다. 그러니까 하나로 따졌을 때 1억 2천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2016년 초반에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이 안 됐어요. 상반기에. 제 기억에, 제가 알기로는. 1월달인가 2월달인가? 그때는 아마 30몇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른 거죠. 사실 올랐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지금 900만 원대에 있긴 한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거는 지켜보시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2021년까지 10만 달러로 가는 길은 아주 쉽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3만 달러 수준에서 되게 중요한 고비를 맞을 거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 40만 달러까지 올라갈 거다.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1200원으로 환산했을 때 지금 환율이 좀 내려가지고 1170원 언저리에 있는데 일단 1200원으로 계산해서 40만 달러면은 비트코인 100개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게 40만 달러면 이게 몇 억이에요. 40만 달러니까 4억 8천이라고 따졌을 때
10개면은 48억이고 100개면은 480억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증권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들이 왜 나왔냐면 제안된 법안은 2020년에 출시될 페이스북의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국회의원들은 리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및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브라에 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스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허가를 내주냐 마냐에 관해서 지금 계속 정부하고 투닥투닥 거리고 그럴 뿐이지 결국에는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커버그는 뒷구녕에서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이런 거 저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게임 산업하고 연관돼 있고 이커머스,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분명히 연관이 돼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코인하고 관련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트는 이제 어저께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 차트를 그린 사람 얘기대로 지금 현재까진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이게 8,000달러 근방까지 떨어져서 다시 8,400달러까지 반등을 할 거다. 그 다음에 7,900달러 언저리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대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인 매수 시점을 보시고 단기적인 측면으로 11월 첫째 주까지는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분위기가 지금 보면 약간 단기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단타성 위주로 접근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아마 수익률이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지금 뉴스나 이런 정황상을 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걸 긍정적으로 보시고 뭐 이걸 100% 투자하자 막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나는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